2023년 12월 3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 봤고요. 그 전에 어제 에피소드에 올라온 질문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좀 전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침체와 관련하여 특정 사건이 터지기 전 선제적 금리 인하는 증시의 호재요. 터지고 난 후의 금리 인하는 증시의 악재일 것이라는 의견을 봤었는데요. 미쓰리님의 생각은 어떤가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1년 전부터 최근까지, 최근이라 함은 어제까지 올해 내내 여러분들께 일관성 있는 연준의 금리 결정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뭐냐? 작년 연말에 대부분 모든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물론 그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가장 자주 써먹는 전약후강. 그러니까 2023년도 전약후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에는 2100선이 깨질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1월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오히려 올해 초반에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았어요. 뉴욕 증시 기준으로. 그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2023년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고 그 기대감을 땡겨서 주식시장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들 예상과는 달리 주식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올해 연준은 어느 정도까지 금리 인상을 한 다음에 금리 인상을 멈추고 연말까지 유지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에 진행이 된다면 단순히 금리 인하를 하니까 주식시장이 좋다라고 우리가 흥분하기 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할 수밖에 없게끔 어떤 악재가 나와서 그 악재가 시장을 한번 이렇게 뒤숭숭하게 만들 거기 때문에 올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그냥 연준이 12월 달까지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무리 지금 11월 달에 뉴욕 증시 기준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반영이 돼서 오른다 어찌다 하지만 여하튼 올해 지금 12월 이제 마지막 FOMC 회의를 눈앞에 두고 있고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거라는 걸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시장 분위기 지금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시황을 정확하게 맞췄던 미쓰리가 2024년도 상반기에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를 먼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다른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점을 남들보다 좀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미쓰리의 이런 생각을 읽으시니까 가만히 있어봐. 불안하기도 하고, 내가 딴 데서 들었는데 오히려 먼저 금리 인하를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걱정, 근심. 뭔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저의 솔직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되게 그럴듯한 얘기죠. 그죠? 어떤 문제가 터지기 전에 연준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해서 방어를 해주고 그럼 그게 주식시장의 호재가 되는 거고 문제가 터진 다음에 진짜 투자자들이 겁나 힘들어한 다음에 아이고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네 그래가지고 금리를 인하하는 거는 증시의 악재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빠졌냐면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바닷가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서 악재를 가득 실은 헤일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어이구 저기 악재를 담은 헤일이 밀려오네. 아이고 자 먼저 대응을 해야겠어. 자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악재 헤일이 이렇게 오다가 내가 먼저 금리를 인하하니까 그 악재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죠? 아니면은 그 악재를 담은 헤일이 가까이 오긴 와도 많이 김 빠지고 힘도 빠지고 그냥 대충 저게 악재야 뭐야 이렇게 그냥 지리멸렬하게 그냥 끝날 수도 있고
그럴듯하죠. 문제가 뭐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글로벌 유동성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고요. 물론 연준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유동성이 회수됐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포인트가 제가 자꾸 요즘에 과거 데이터 얘기를 자주 해드리잖아요. 연준이 2015년에 한번 금리 인상하고 쭉 금리 인상을 해서 원래는 2019년도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두 번 더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꺾여진 경제 지표에 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못했고 오히려 금리를 인하했고요. 금리를 인하하다 보니까 다시 회수되던 유동성이 풀렸고 그 상태에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다시 초저금리로 가버렸습니다. 지금 유동성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가 없는 유동성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야 뭐 금리를 인상하고 뭐 자산의 버블이 꺼지고 하지만 이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명히 어딘가를 망가뜨릴 거란 말이에요. 망가뜨리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특정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그 특정 사건의 규모가 얼마인지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면 중국 경제가 안 좋아.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뭐가 얼만큼 엉망진창되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JP모건과 HSBC에서 앞으로 몇 달간 중국 경제 상황이 안 좋을 것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부동산 문제라든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라든가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 이런 것들이 중국의 경제를 앞으로 몇 달간 안 좋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있어봐. 미국 경기 지표도 안 좋은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중국 경제가 안 좋다라는 저 보고서를 가지고 우리 미국은 괜찮은데 중국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미국이 선제적 대응으로 금리를 인하해야겠어요. 라고 해서 금리를 한 25bp 인하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중국의 경기 둔화를 넘어서서 만약에 갑자기 어느 날 중국의 금융위기가 온다고 칩시다. 25bp 선제적 금리 인하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멀스멀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이제 어딘가 뭔가 문제가 터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터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경제는 심리기 때문에요. 증시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악재가 터지기도 전에 이미 그런 말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하락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특정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선제적 금리 인하가 증시에 호재가 된다라는 거 미리 준비하고 방어하고 대응한다. 저기서 악재 해일이 몰려오는데 내가 금리를 인하하면 그 악재를 담은 해일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인 거고요. 문제는 주식시장이 가장 겁내하는 거는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얘기 해드리잖아요. 주식시장에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는데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호재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거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재와 악재 다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지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약간 과도하게 지금 흥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지표의 왜곡이라든가 어떤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런 그 특성 때문에 분명히 노출시키지 않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요. 하다못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대한민국 경제가 대한민국은 얼마나 지금 엉망진창인지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김건희가 300만 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았는데 이 이야기를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에 어떠한 특정 사건이 어디서 어떻게 뭐가 터질지를 모르는 거고요. 지금 마치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300만 원짜리 디올 그 이상의 어떤 국정농단의 의혹을 지금 보도하지 않는 것처럼 미국도 미국 경제가 안 좋은 거를 티내지 않는 것처럼 중국도 중국 경제가 어떤지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그 특정 사건이 어떤 규모로 어떤 시점에 어떻게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오기는 반드시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랬잖아요. 제가 막 더듬이를 막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게 뭔지 찾아가는 거라고. 오히려 올해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다른 투자자들은 다른 전문가들은 뭐 2008년도 리먼 사태처럼 된다 이렇게 힘들어했지만 저는 오히려 굉장히 쿨했습니다.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미쓰리는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특정 사건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고 단순히 이게 금리 인하를 25bp를 한 번 하고 아니면 몇 번을 해야 될지 얼마를 해야 될지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선제적 금리 인하가 증시의 호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근데 저는 지금은 단순히 연준의 그러니까 선제적 금리 인하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어떤 그 문제를 이겨내 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증권사 내년도 증시 전망 자료를 좀 계속 체크하고 있는데 2024년도 교보증권의 그 증시 전망 같은 경우에는요. 고금리 영향이 한국 경제 침체 이유가 된다면 2,000포인트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024년은 고통스러운 주식시장 바닥 찾기 시간이라는 보고서가 교보증권의 2024년도 보고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고금리 영향이 한국 경제 침체 이유가 된다고요? 한국 지금 고금리 아닌데? 한국 기준금리 지금 미국과 2% 차이 납니다.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엔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때문에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얼마 전에 디올 증권이 신용등급 강등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부동산 PF 때문에. 어떤 악재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크기로 어떤 강도로 올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금리 인하 선제적 대응 이거는 저는 이번에 별로 그닥 그렇게 도움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문제를 모르는 것 같은 정부가 지금 무지하게 지금 행정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냥 엉망진창 국가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국가 금고가 아니라 고가는 지금 너덜너덜해지고 있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곳에서 뭔가 하나 툭 터져준다 그러면 한국은 그냥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터진 다음에 금리 인하하지 않고 그럼 금리 인하를 먼저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안도하기에는 지금은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질문에 답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지난주 금요일 12월 1일 코스피가 3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2,505포인트로 마감을 했죠.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36,000포인트를 뚫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500포인트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물론 2,300도 가고 2,400도 가고 쓰니까 그때보단 지금 좋지 않느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외인들이 들어오질 않아요. 달러가 약세인데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관은요, 기회만 보면 매도합니다. 기관은요, 2,500포인트를 지켜주려고 해요.
그래서 2,500포인트 미만이 되면 기관이 매수를 해줍니다. 2,500포인트 위로 올려놔요. 9월 15일 2,601포인트를 막 만들었다 막 제가 그 얘기 해드렸죠. 왜? 기관의 로스컷 물량 그거 나오지 않게 하려고 기관이 지금 그거를 2,500포인트를 지켜주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기관이 사주면 개인들이 안도감을 갖고 뛰어들고 2,505포인트까지 주식시장이 내려오지만 이걸 그래도 누가 버티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 2,500포인트 선에서 박스권 예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NH투자증권은 2,450에서 2,570포인트 예상하고 있고요. 주가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 금리 인하 없다고 얘기했죠. 자, 주식시장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 과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상승 동력이 약화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코스피 2,450포인트 전후에서 또 한 번의 비중 확대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2,450까지 지금으로부터 한 50포인트 정도 더 빠질 수 있다. 그럴 때 뭐해라 개인들이요. 비중 확대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일주일 전에 제가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비웃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12월 1일 날 한국 수출이 발표가 되는데 수출이 회복세고 그게 주식시장에 뭐 호재가 될 것이다. 개소리죠.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요.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개벽다귀 같은 소리인 거죠. 12월 1일 날 한국 수출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기저효과고 한국 수출이 회복됐다라는 언론 장난질이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무려 30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언제부터 한국 수출이 호재였냐고요. 지금은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를 좀 보면은요. 11월 상승 랠리를 이어받아서 다가오는 한 주 상승 흐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경제 지표를 좀 보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할 건데요. 일단 12월 5일 날은 지난주에는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11월 달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됐었고 ISM에서 발표하는 11월 달 제조 PM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다 부진했어요. 막 13개월 연속 50 이하에 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는 12월 5일 날에는 S&P 글로벌과 ISM에서 발표하는 11월 달 서비스 PMI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서비스 PMI 지표는 제조 PMI 지표보다 수치가 약간 높게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S&P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9월 달에 50.1이 나왔고요. 10월 달에 50.6이 나왔습니다. 과연 11월 달에 어떻게 나올지. 물론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SM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는 53.6이 나왔고요. 10월 달에는 51.6, 11월 달엔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그런데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경제 지표가 이제 눈에 띄게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50 이상은 유지할 수 있지만 서비스 PMI 지표니까 그런데 둔화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고요. 뭐 이거는 뭐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지표가 바로 고용 지표죠. 자, 이제 다가오는 한 주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12월 6일 11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10월 달에는요. 전월 대비 11만 명 증가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얼마가 될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가 좋을 때는 ADP 민간 고용 지표,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 지표 모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10개월 전부터 ADP 민간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 고용부의 노동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고 얘네들이 서로 시소타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10월 달 고용 지표는 ADP 민간 고용 지표도 11만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고 중요한 거는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도 예상은 17만 명이었습니다만 15만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에 3.9, 2022년 1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실업률이 높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1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 12월 8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 예상치 지금 17만 명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1월 달 초에는 고용지표가 부진함으로써 ADP 민간 고용지표도 11만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고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도 15만 명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보다 부진했어요. 그러자 11월에는 10월 달 부진한 고용지표를 들고 야 이제 더 이상 연준이 이 지표를 가지고 금리 인상을 못하겠구나라는 안도감 때문에 증시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고용지표까지 부진해지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반영돼서 뉴욕 증시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마치 올해 연초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설레발치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 안 하고 금리 오히려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놨습니다만 이제는 경기 둔화와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경기 둔화도 어느 정도까지는 뭐 괜찮다고 칩시다. 문제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금 안 좋아요. 그래서 과연 12월 달에 발표되는 11월 달 고용지표가 만약에 부진하게 되면 어쩌면 금리 인하 어떤 시나리오가 더 빨라지겠죠. 지금 뭐 5월 달 거의 60% 넘어갔고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3월 달 금리 인하도 지금 꽤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만약에 12월 초에 발표되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되면 어쩌면 3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커질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 여러분 12월 초고요. 12월, 1월, 2월, 3월 4개월 남았습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무슨 일이든지 다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는 또 경제지표 하나씩 보면서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뉴욕 증시는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수급이 굉장히 엉망진창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흥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국제유가 자발적 감산 유지 그거에 대한 실망감으로 유가가 하락했다? 아니에요. 자발적이든 뭐 안 자발적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감산은 감산인데 문제는 뭐예요? 왜 국제유가가 자발적인 감산 유지에도 하락했습니까? 국제유가는 알거든요. 앞으로 경제가 심하게 안 좋아질 거라는 걸. 자, 여러분들 오늘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12월 4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는 쉬고요.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